자유의지과 비교해서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숫자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비록 매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실현하느냐 마느냐는 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자유의지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실현하는 사람은 매달리는 거고 그렇죠.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은 동기가 있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아이만 같은 사람이 자기 공무원처럼 스위치 눌렀다 나는 뭐 그냥 일상에서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들러의 리스트에 나오는 신들러처럼 나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나 다르게 행동할래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 처벌이든 칭찬이든 할 수가 없어요. 강요된 선택이면 네, 어쩔 그렇다는 수 없이 거죠. 좋은 일을 해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칭찬할 수도 없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우리는 처벌이나 칭찬조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처벌과 칭찬을 왜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벌과 칭찬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간이 개별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처벌과 칭찬, 이 신상필벌 같은 것들이 있어줘야 사회가 좀 맞아요. 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지하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처벌과 칭찬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그 처벌과 칭찬이 점점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처벌과 칭찬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뭐 더 받기 위해서 네. 그 행동들을 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의지라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진화했죠.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사게끔 만드는 실험들이 좀 있었어요. 네. 리처드 리벳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네가 어느 시점인지를 얘기해. 그리고 실제로 그 의지가 어느 시점에 작동했고 실제로 행위가 어떤 시점에 작동했는지를 정밀하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가 이거 꼼지락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보다 400밀리초 이전에 준비 전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쪽 방향으로 신경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꼼지락할 거야 라고 하기 0.4초 전에 이미 신경은 결정돼 있었어요. 리벳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의식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은 따라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결정론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가 이제 의지가 있다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미 신경을 작동하고 있었다. 실험을 듣고 좀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걸 왜 결정으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게 자유의지의 발생 시점과 네. 내가 자유의지를 행사했다는 걸 인식하는 시점이 다를 뿐이지. 그게 대표적인 반론이에요. 네. 이 리벳 실험에. 이 리벳 실험 말고 제가 하나 또 소개시켜드린 네. 비슷한 실험이 있는데 아마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가위바위보로 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항상 이겨요, 사람을 로봇이. 어떻게 한 거냐면 비슷한 실험이거든요. 이 사람의 뇌에서 시그널로 이 사람이 무엇을 낼 거다라는 정보를 로봇이 캐치한 다음에 그걸 이기는 걸 계속 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랑 가위바위보라는 건데 100판 하면 100판 다 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자기가 무엇을 낼지를 다음엔 가위를 내야지 라는 걸 의식하는 것보다 더 전에 이 사람이 다음에 가위를 낼 거라는 신호가 먼저 발생해요. 맞아요. 그건 너무 좋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100번이면 100번 다.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가위를 내는 척 하다가 고쟁이 엄청 잘 내거든. 그게 안 돼요. 제가 얘기한 반론에 대한 그러면 제 반론은 어떤 거예요? 이런 실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리벳이나 지금 뭐 로봇 그런 거 아니더라도 현재 뇌과학에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많이 타고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무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결정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은 심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생리적인 작용,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진다든지 뇌의 어떤 신경망들이 알아서 이렇게 작동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택은 그렇게 단순하게 내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좌측 우측을 고른다든지 가위바위보를 낸다든지 이런 선택에서는 아마 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용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위바위보가 아니다.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뒤집고 또 생각하고 뒤집고 또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가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제한된 조건의 실험을 가지고 원래 뇌가 다 결정한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이제 성급한 일반화에 오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이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하죠. 네 분이 비슷한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도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결정들이 대체로 우리 의식에
결과물이라고들 말씀을 해주시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적인,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아주 뼈아픈 기억들이 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데 나는 사실 그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지만 의식은 내 이미 결정된 그 결정에 대해서 거의 정당화, 명분을 주는 정도로 작동을 할 뿐이지 실제 결정은 내 무의식에서 이미 다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내 뱃속에 있는 이 장내 미생물들이 나에게 뿜어주는 여러 화학적인 이런 성분들이 사실은 결정을 해놨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내 위에서는 짠 걸 원했기 때문에 오늘 짜장면이라는 그 메뉴를 결정을 했는데 마치 내 머릿속에선 야 그래 간만에 중국집 한번 갈까? 오늘은 누굴 만날까? 이런 결정들을 내 머릿속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내 몸이 다 결정을 해놓은 건데 명분만 주어지는 그 과정 그게 결국 의식이라는 겁니다. 요새 매너가 많이 하는 거. 네.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예. 무의식 전문가십니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하고 뇌과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나도 모르는 어떤 생리적인 것, 특히 뇌의 어떤 자율적인 작용들이 결정하는 걸 무의식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굿바이 프로이드 이런 책도 있어요. 사실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건 심리적으로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무의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게 무의식인 거지 우리가 타고난 기제 자체가 무의식은 아니죠. 그래서 같이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왜냐하면 리벳 같은 실험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 훨씬 가까운 거고 혼동해서 쓰는 그렇죠. 거죠? 학문적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대정신분석학이나 좀 철학에서 얘기하기는 무의식은 더 넓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철학자 이제 그 알프레드 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총체적인 과정이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도 있고 몸의 작용도 그걸 다 있고 포함해서 그렇죠. 또 도덕적인 것도 작용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환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 거거든요. 동그란 거 많이 있는 거 보면 그래요? 동그란 걸 볼 무서워요? 동그란 거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게 날카로운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의지가 만약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면 야 동그란 거 그까짓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딱 바라보면서 안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몸의 어떤 반응 내지는 내 무의식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환공포를 만들어냈을 텐데 환공포에 대한 처방도 다 다른 거죠. 사실 인지 치료가 그런 거를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자꾸 설명해주고 그 자극에 노출시킴으로 해서 점점 극복하게 하는데 그것도 본인의 의지로 했었어야 자유의지가 근데 설명이 그런 되는 경우가 되는 것도 있고 네. 뭔가 이게 생리적으로 이것이 얽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약물 같은 걸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원래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죠. 그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리적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말을 붙이지를 않죠. 근데 무의식은 있는데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되면 서로 모순된 진술이에요. 무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 무의식에 영향을 받는 자유의지도 있고 자의식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트라우마 같은 거 하나만 더 보면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옆에서 끔찍한 뭔가를 보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그거에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시달린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러면 나의 의지로서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니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려야지. 자유의지에서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적인 어떤 화학적인 약 먹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벗어나거나 아니면 못 벗어나거나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걸 다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거.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의지를 발휘해도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조금 자유의지보다는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고 무의식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르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긴 한데 이걸 단순히 뇌의 작용으로 아니면 생물학적인 어떤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정신승리가 안 되는 게 많죠.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하 10도에서 계속 있는데 나는 따뜻해. 아무리 정신승리를 해도 가능한 공간이 있죠. 의지로 행동을 바꾸어서 상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벨로그랑 오락 게임을 할 때요. 저 잘했어. 저 100만 넘었습니다. 100만 넘으셨잖아요. 자, 비행기가 이제 출동합니다. 화면 안에서 나오는 적들을 잘 쏠 수 있느냐 못 쏠 수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이 비행기는 내가 오늘은 저 적들을 물리쳤어라고 자유의지에서 저 적들을 공격했고 나는 저 마지막 왕까지 깼어 생각하지만 결국은 짜여진 판 안에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저렇게 공격해서 저걸 좀 더 잘 피하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
거 아니냐. 인간도 어쩌면 갤로우 게임 안의 비행기처럼 나에게 주어진 몇몇 것들 중에 다행히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를 선택은 했지만 그것도 역시 뭐 완전 의지라기보다는 내 몸의 여러 상태들에 의해서 모두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임 오버 이렇게 된 다음에 재구성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선택이 된 게 재구성해서 원래 그렇게 합의가 되고 싶다. 이런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앞날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게 만들었다 게임을. 그럼 그건 결정론인데 그게 아니라 각 의사결정의 노드마다 몇 가지 2개 이상의 길이 존재한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무한도 아니고요. 다른 판으로 넘어가는 건 또 다른 얘기고 거기에서 한 2개 이상의 선택지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매 순간 여러 선택지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길로만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때 A가 아니라 B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은 현실에 한 번도 구현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인 거죠. 현실에서 매번 한 선택밖에 없었죠. 저것이 맞아요. 지난 다음에 돌이켜봤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시간의 경로로 만으로 파악할 수 근데 그렇게 본다면 결정론도 증명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비결정론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고대 도부 철학에서 인간의 죄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창세 전에 뭐 신의 전지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이 만들어놓은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선악과를 왜 먹어야 되지? 그럼 원래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는 걸 신이 알고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아담은 죄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논증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신학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사이코패스를 예를 들어보자면 사이코패스가 원인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부분 편도체에 문제가 있어요. 감정을 좀 컨트롤하거나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편도체에 이런 부분에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지고 뭐 이런 행동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럼 사이코패스 그 잔인한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처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설령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닌 그 신체 어떤 반응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는 처벌하는 롤을 맡은 사람일 뿐이에요. 걔가 그 잘못을 저지르는 롤이 있었다면 나는 처벌하는 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감방에 집어넣는 처벌의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 감방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근데 현대 형법 체계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요. 심심이야기업이 있죠. 심심이야기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압에 의해서건 뇌가 푸시됐건 이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처벌할 수 없거든요. 형법에서.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가 꼭 강의적으로만 얘기된 게 아니라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 또 논점이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치 이제 게임 공간 안에 캐릭터처럼 다 이제 대본이 짜져 있고 그때 나와서 이렇게 자유인공처럼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결정론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인간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인간이 의지를 갖는다는 게 그런 것들을 거슬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택을 놓고 늘 고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는 존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심신미약이라고 했을 때 마냥 관용할 수 없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래놓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 원래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고 정확히 로크가 이제 한 결정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신을 믿으세요? 저는 믿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 아 그래요? 신의 전지전능함 역시 믿으세요? 근데 이제 전지전능함의 의미를 언젠가 이게 신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지전능 하나? 전지와 전능을 동명어처럼 쓰는데 사실 이제 로마 시대 때 보에티우스가 이미 예견하기 신은 모든 걸 보는 전지한 존재지만 그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우리와 다르게 보는 초월적 존재라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때그때 개입하는 존재는 아니다. 근데 신의 전지성이 인간의 선택권과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이미 논증을 했어요. 저도 이미 논증을
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만약에 신의 모든 게 하나까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물 마시는 것까지 결정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도덕이나 종교나 내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물 거죠. 마시는 거는 신은 아실까요? 마실 거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거꾸로 내가 안 마실 상황도 알 수도 있다라는 신은 거죠. 그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아신다는 얘기 이꼬르 우리 교수님께서 마시는 것이 결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안 그래요? 혼동하시는데 신이 안다라는 것하고 신이 그것을 개입해서 먹게 한다라는 건 다른 거라는 먹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이 사람이 먹을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먹을 걸 알고 있다는 건 누군가 여기에 물을 채워줬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그 물을 채워주는 그 과정도 당연히 이분은 알고 계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물을 물이 마셔야 되겠네. 네,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된다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는 그분이 짜놓지 않은 상황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했으면 만약에 이 많은 영양들이 서로서로 주고받는데 저 사람이 왜 하필 여기다 물을 넣었을 것이며 왜 그걸 드셨을 것이며 그래서 바뀌는 수많은 원자 이동, 분자 이동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건 그분이 짜놨기에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 제 말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신한테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게 되는 거고. 원래 인간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걸 신 탓으로 자꾸 돌리시고 동양 철학적인 발상. 재밌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네.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안다는 것과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고 계획하지 않아도 서양 갈 수 있는 철학에서는 이신론이라고 그래서 신의 설계대로 됐지만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걸 데카르트도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개입하다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것들이 많이 생겨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똑같은 신에게 뭐 전쟁하면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약간 비겁하고 회피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네. 부정하는 뭐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신 말고. 아, 신 말고요. 더 센 거. 양자역학의 이후에 세계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게 그 아까 제가 그렇게 약간 변호하려고 강하게 얘기했던 게 그 뉴턴의 고전역학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인데요. 물리학자들이 좀 명확하게 구별하고 싶어하는 게 인과율, 결정론, 예측 가능성이에요.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론과 예측 가능성이 지금 다른 걸로 비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율과 결정론은 결정론적 인과율이 있어요. 이건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매 단계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게 뉴턴의 고전역학이고요. 양자역학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인과율은 여전히 성립해요. 하지만 그게 결정론적인 인과율이 아니다. 좀 약한 형태의 인과율이 성립해서 이런 건 아마 확률론적 인과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딱 하나로 주어진 게 아니라 확률로만 주어지는데 확률 자체는 너같이 알아요. 이게 좀 흥미로워요. 이게 제가 예를 생각해본 비유가 내일 아침 비가 올 확률이 뭐 51.789825%다 라는 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확률을 정확히 아는 거지 내일 아침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이렇게 확률을 정확히 알려줘요. 하지만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의 설 공간이 더 생기나요? 어떤 논리 정도로만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자유의지의 존재를 거부했던 뉴턴의 고전역학에 따른 결정론적 인과율은 자연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자역학적 세계관을 너무 강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일부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좀 심한데 뭐 그 정도 생각이어서 사실 물리학자들이 나와 발이 넘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뉴턴의 고전역학적 결정론은 약간 이상하다 정도까지가 사실은 저 얘기는 사실입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기계다. 그게 이제 그 뉴턴의 고전역학적인 세계관에 따른 거죠. 자유의지를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같은 건 있습니까? 아, 이거 봐라. 확실히 자유의지 않느냐?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생각을 못하겠어요.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논증을 하겠어요. 다만 반대를 가져가면 난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다르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막상 선택이 일어난 시점에서 다시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지나놓고 보면은 이제 어떤 원인이 있었지만 당신은 모르는 거죠. 다 증명한 거. 그래서 인간한테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저쪽을 선택할 것인가. 실험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하는 그런 실험
실험들, 뭐 뇌파를 측정하고 이것만으로 인간의 고차원적인 결정을 다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우리가 고차원이라고 자꾸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버려서 그렇지 별로 안 고차원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극단적 실험을 해본다고 봐요. 아까 뭐 리벳 실험을 해서 왼쪽을 누를지 오른쪽을 누를지 결정하는데 왼쪽을 누르면 네 자식이 죽고 오른쪽을 누르면 네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렇게 쉽게 왼쪽 오른쪽을 결정을 못 한다라는 거죠. 왼쪽을 누를까 오른쪽을 누를까 계속 네네. 딜레마를 겪겠죠.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거꾸로 한번 접근해 보죠. 자유라는 말을 빼면 의지가 있다. 이걸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의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자유의지도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부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겠습니까? 아니 개념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자유의지는 물리적 실체나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어떤 좌표를 찍을 수는 없어요. 네네네. 하지만 조건 자체가 자유로우면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의지가 말씀하신 있다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통제된 상황에서는 그런 자유의지가 제한되지만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이든 가능하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상태를 그럼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재밌네요. 의지와 자유의지의 관계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게 완전한 자유의지는 없어요, 사실은. 뭔가가 작용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 끝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아마 과학이나 이런 데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시뮬레이션 가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일종의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다. 이 시뮬레이션 관계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무조건 결정론적으로 진행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사실 안 그렇거든요. 요즘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거기 랜덤 넘버라고 하잖아요. 무작위적인 요소를 넣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해서 결정론적인 거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 일단 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우리의 현실도 프로그래밍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상상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냥 꿈이 아니라 꿈속의 꿈 얘기가 나와요. 꿈을 이중으로 꾸는 거죠. 인셉션하고 비슷한 거.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자체가 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꿈을 해몽하고 그래요. 근데 다시 거기서 깨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자가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세계도 실은 꿈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깨어나야 대각, 진짜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하니까 슬라브의 지쟁이 있던 매트릭스 철학하기 거기 저 보면 그책 봤어요. 영화인지 매트릭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뭐 빨간 양 파란 양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논지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삶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컴퓨터적인 설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뭔가가 작용해서 뒤엉켜지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뮬레이션도 그렇다고 그렇죠. 하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거지 어떤 슈퍼컴퓨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뭐 예를 들어 10년, 20년 후를 정확히 예측하고 뭐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러진 않다라고 봐요. 네오처럼 그 시뮬레이션 세계를 안에서 밖으로 나갔던 사람만이 사실은 그 시뮬레이션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에러가 발생해야 돼, 우리 사회에. 실제 세계에 패턴이 있는 에러가 나와야 되고 그 에러를 찾아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가 있을까 과연. 통속의 도래처럼 데카르트의 안마처럼 비만된 세계를 살 수도 있는데 그거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오류를 어느 정도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세계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렇지는 않지 않나. 그 오류라는 게 우리 삶을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류 자체가. 우리가 봤는데도 오류인지 모르는 건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가끔 오류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오류 같은 애들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애들이 스미스요. 그런 게 있어요. 스미스요는 인간을 오류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과연 정말 철학을 보다였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른 약 하나 드시고요. 저희는 오늘 철학을 보다 한번 우리 김범기 교수님과 함께 나들이 한번 왔다가 아주 재밌는 경험들 많이 좀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도 저는 어려운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고민, 상상, 몽상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이 철학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들 재밌는 거 많이 좀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로 또 철학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ấy trăm triệu thì ăn đi nộp tiền xây dựng với lại tiền các thứ thì con đi không đóng bao nhiêu luôn. Con ông Thanh học kia đại học kia là một năm là mấy triệu không gửi một năm mấy trăm triệu đâu ra. 새로운 트레이드의 시작. Next and Trade. Next Trade. Nghĩa là máy giặt rồi là máy tính rồi là tủ lạnh con ông nhận đâu. người ta tính hết như thế tháng có mấy triệu. 그동안 돌았던 속도나 지금이나 앞으로 한 50억 년 후도 비슷하게 돌아요. 네, 근데 태양보다 훨씬 난폭한 별들이 있어요. 그런 별들 주변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 같은 경우에는 꽤 유의미하게 행성의 궤도가 바뀌는 것도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지구와 태양은 나름 그래도 균형을 꽤 오랫동안 잘 맞추면서 적절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구만요. 네, 맞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하지만 가군 동량이 보존된다면 지구의 공전에 관계된 가군 동량이 지구 자전의 가군 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 효과로도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씩 멀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면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양풍이 뭔가요? 에너지인가요? 입장가요? 태양풍이 그러니까 사실 대기를 연구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람이 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바람 아닐까요? 너무 무식한가요? 아유 근데 정확하게 바람이라는 것도 사실은 공기 분자들의 흐름을 그냥 바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태양풍도 태양에서 방출되는 여러 플라즈마나 이온 같은 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이동하는 입자의 이동 자체 어쨌든 그거 자체가 결국 에너지를 전달해 줄 테니까 헬륨 이런 것들. 네, 뭐 헬륨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러 이온화된 원자들이 날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에 이어서 지구에서는 특별히 생각할 게 뭐냐면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있어서 사실 태양풍이 지구에 충돌하지 못해요. 뭐 그렇겠죠. 예, 막아주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영향이 그만큼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어는 주는데 빌려는 내야죠. 그렇죠. 막아줘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람이 막 걸어가는데 누가 탁구공을 날딱 탁탁 쳐. 하지만 탁구공 친다고 해서 내 궤도가 바뀔 일은 없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규모가 커요. 반론 바뀌어야 돼요. 부딪히지 않아도 바뀌어야 돼요. 꼭 부딪힐 필요는 없거든요. 부딪힌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탁구공과 제 몸의 원자가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태양풍이 불어올 때 자기장이 태양풍에 들어있는 입자가 지구 표면에 닿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자기장과 태양풍 입자가 상호작용하면 지구와 지구를 포함한 자기장 전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밀리기는 해요. 지 표면에 닿는지 안 닿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 10년 있다가 밀려가는 거로 그때까지는 저희 이 자리에 가고 근데 효과를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지구가 이제 덩치가 커서 그게 좀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소행성 같이 덩치가 작은 천체들은 태양풍을 받든 태양 빛을 받아도 조금 궤도가 틀어집니다. 좀 이름이 낯설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야콥스키 효과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밝게 태양빛을 받으면 일종의 빛의 압력, 광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걸 받아서 좀 속도가 틀어지고 궤도가 어긋나고 하는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계속 돈다고 쳐요. 이렇게 도는데 된다고 치는 게 아니라 돌아요. 알았어요. 돌아요. 이게 도는데 진행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부딪힌 수많은 뭐 저 작은 소행성들 이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뒤에서 부딪힌 애들은 더해줘봐야 뭐 크게 더해지진 않겠죠. 왜냐면 지구가 나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부딪혀봐야 뭐 큰 도움은 아주 더 빠르지 않은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맞받아 치는 애들이 훨씬 더 힘을 더 많이 줄 거고 저항을 많이 더해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도 사실 1, 2년은 상관없지만 한 50억 년쯤 돌다 보면 늦어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거기는 문제가 있죠. 뒤에서 치는 건 왜 효과가 없고 앞에서 치는 건 효과가 있죠. 뒤에서 치는 애는 우리 지구가 가는 방향보다 2배는 빨라야 비슷한 힘을 주는 거고 앞에서 우리한테 부딪히는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훨씬 더 우리가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힘은 커지죠. 아니 속도가 상관없죠. 우리가 부딪히기만 하면 효과를 주는 거지 왜 더 두 배나 빨리 와야죠. 아니죠. 상대 속도에 관계되니까. 관장님, 그 보다 좀 보세요. 관장님. 힘이 미치는 거 마찬가지죠. 부딪혔는데 왜?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는 거하고 뒤에서 박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태양풍은 항상 앞에서 오는 거다. 지금 얘기한 거 갖고 재밌는 게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잖아요. 왜 그런 미케이징이 발생하는지를 사실 설명하는 재밌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중력은 없어요. 근데 우주 공간에 입자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구하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우주 공간의 입자들 중에 태양 건너편에서 오는 애는 태양이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오고 다른 모든 곳에서 지구와 함께 오는 입자는 태양 쪽에서 오는 것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입자들이 무작위적으로 지구에 충돌한다고만 가정해도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가요. 이걸 계산을 하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이 계산을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정확히 알제곱분의 1. 네. 그래서 처음에 중력이 왜 알제곱분의 1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만 가정해도 태양 쪽으로 지구가 끌려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물론 말도 안 되는 근데 전 밀려가는 밀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요. 지구의 모든 방향에서 입자들이 부딪히면 지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네 앞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 건너편에서 오는 입자들을 태양이 막아주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오는 걸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게 밀려가요. 예, 그걸 계산하면 알제곱분의 1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러면 아까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틴다고 했는데 다른 영향 안 받아요? 다른 작은데 굳이 상대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영향을 받을 텐데 달도 사실 작진 않거든요. 지구의 25%나 되니까 사이즈가 그래도 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달 작은지만큼 또 다른 것보다 작은 거잖아요. 아, 네, 그쵸. 근데 달이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건너편 쪽에 충돌 크레이터 같은 게 많잖아요. 지구 쪽에서 오는 건 지구가 막아주고 반대쪽에서는 안 막아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달의 앞통수랑 뒤통수랑 크레이터 개수가 다른 이유가 항상 지구를 바라보는 쪽은 소행성을 덜 맞아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달이랑 지구랑 거리가 꽤 멀어서 한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달에 떨어지는 운석들 빈도를 보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는 없어요. 대신에 왜 그러면 크레이터가 앞에는 덜 생기고 뒤에 많으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지질학적인 이유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달의 내부가 비대칭하게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달의 앞통수, 지구를 보고 있는 쪽은 훨씬 더 맨틀이 가깝고요. 지구를 등지고 있는 쪽은 맨틀이 더 깊숙해요. 그래서 앞쪽은 운석을 얻어맞으면 곧바로 마그마가 분출돼서 그게 매끈하게 닦아버리는 거고 뒤에는 얻어맞으면 그냥 상처만 생기는 거죠. 안쪽이 그러면 달리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달이 만들어질 때 큰 충돌을 겪고 그게 이제 하편이 모여서 달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반죽이 됐을 테니까 지구의 중력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달 내부에 좀 무거운 물질들이 약간 지구 쪽으로 치우치게 될 리가 있네요. 왜 달이 항상 지구의 같은 면을 보고 있느냐, 동주기 자전하느냐라고 설명할 때 오뚜기 원리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오뚜기는 좀 기울어놔도 다시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도 추가 아래쪽에 쏠려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그 지구 주변을 돌면서 이게 기울어지면 다시 올바르게 지구 중심 쪽으로 향하게 선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구하고 달의 조정력을 생각하면 달이 지구를 잡아당긴다고 할 때 바닷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지구가 달 초기에 아직 말랑말랑할 때 잡아당긴다고 해도 굳이 무거운 쪽이 지구에만 있진 않을 텐데요.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이 섞여 있는데 차등 중력 효과도 있고 자전하는 효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과거에 달에 자전 주기가 어땠는지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거 궁전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우주 정거장은 이제 중력이 없다고 이제 봐도 되잖아요. 둥둥 떠다니잖아요. 정거장 안에서. 우주 정거장 안에서 만약에 저와 박사님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성분과 함께 같이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이렇게 계속 낳아서 만약에 한 5세대, 10세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걔네들은 나를 보는 기술이 진화한다면 아름답게 해줄 기술은 더 진화해야 하니까 CPM 밀착 기술로 미세 주름까지 매끄럽게 벨로테로 소프트가 주름 잡다. Merge Aesthetics.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몸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뭘 갖게 됩니까? 아니면 어쨌든 유전자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뀌니까 비슷비슷한데 그냥 힘이 좀 애가 없어지나요?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제 앞으로 인류의 장기간에 걸친 우주 여행 이런 거를 고민할 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세대를 거듭하지 않아도 장시간 뭐 1년 가까이 우주 정거장에 머무르면 실제로 신체가 변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뼈, 골 밀도가 좀 약해지고 몸이 게을러지는 거죠. 지구 중력에 저항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예전에 한번 일본에서 생쥐
혜지를 데리고 가서 우주정거장에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장시간 생지가 그 우주정거장에 머무를 때 어떻게 몸이 망가지는지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우주정거장에 오래 머무는 생쥐들의 뼈가 완전 통통 비는 그런 거를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쥐가 살고 있는 케이지를 지불놀이처럼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중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쥐가 살게 하니까 그랬을 때는 또 쥐의 골밀도가 꽤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 중력이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히 세대를 거듭해서 재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후손들은 또 당연히 몸이 많이 망가지겠죠. 몸이 망가지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는 것도 아니고 진화하려면 여러 개체들이 나와서 그중에 뭔가 더 생존에도 유리해야 돼. 자연 선택돼서 걔가 거기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남겨야 되고 먹을 천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실험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쥐들이 가서 막 번창한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거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실험 뭐 1년에도 몇 세대씩 되니까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지금으로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그 얼마를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 우리 세포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미생물이 있기 다 또 미생물로 합니다. 이게 미생물 실험 많이 하거든요. 미생물이 지구상에서 모든 환경에 다 경험해봤지만 얘가 경험 못한 게 무중력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제하실 때 정권이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구에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미생물은 지구의 중력을 경험했던 애들 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계속 그 미생물이 전해질 테니까 배우자도 여기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구체적으로 하죠.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미생물들은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빠르게 번식을 하니까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빠르게 그 조건에 맞게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거기 가면 좀 까칠해져요. 애들이.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보잖아요. 그 까칠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공격적으로 병원성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지들끼리 좀 잘 뭉쳐서 바이오필름 항물 막아서 형성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계속 지나서 어떻게 되면 그 영향이 인체에 미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상상을 할 때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먼 미래를 생각해 보긴 하거든요. 사실 사람의 경우에는 좌우는 대칭이잖아요. 근데 위아래가 대칭이 아닌 이유는 그냥 중력적이죠. 중력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는 대칭을 깨진 않는데 위아래는 대칭을 깨지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에 정말 무중력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생명이 진화한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떠오르는 모습은 개들이 모든 방향의 대칭인 것이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모든 방향이 대칭 콩처럼 되는 거예요. 공이 사실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선체를 전자 공이에요. 나사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다고 하던데 스페이스 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을 만들어 놓고 미생물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번식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비료도 활성화되고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중력에서 만약에 키우면 보통 이제 우리 식물들은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자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러면 막 이렇게 자라요. 양배추처럼 이렇게. 아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 우주정거장에서 뭐 간단하게 뭐 상추나 뭐 치커리, 콩 이런 정도의 이제 식물들을 실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뿌리도 잘 내리고 위로 줄기도 잘 자라고 크게 형태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걔가 위와 아래로 어떻게 입어요? 빛인가? 땅 기준으로 밑으로 가고 위로 가나? 빛의 방향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 되게 불지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불광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은 햇빛을 쫙 따라가고 뿌리는 빛과 반대 방향을 간단 말이에요. 땅때는 고기뿐만 아니라 중력에 대한 영향인데 중력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빛에 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호르몬 같은 거를 조절해가지고 밑으로 가면 귀찮으니까 옆으로 가게 한다든지 뿌리도 같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지구에서도 그런 실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농대에서 밑에 내려가니까 귀찮으니까 뿌리도 같이 옆으로 높이 안 가게끔. 그럴 수는 있겠네. 그 토마토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열매가 다 밑으로 열리잖아요. 무거우니까. 우주에서는 그냥 막 위로도 막 열릴 수 있고 하겠네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일 같은 거. 따기 편하게. 아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다 진짜. 어떻게 자라는지. 예를 들어 물 덩어리를 그냥 우주선 안에 띄워놓고 그 안에 씨앗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빛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 방향을 선호하는 이유가 또 빛도 사방을 다 보이겠네. 그러면 얘들이 모든 방향으로 자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물이 있는 쪽에 뿌리, 물이 없는 바깥쪽에 줄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허공에서 수경재배라는 스페이스파. 아니 그 우주라는 게 보통 우리 기준이 대략 100km 지상으로부터 그 정도로 150km 150km 정도. 대륙권, 성층권, 대류, 성층, 중간권, 10권. 네. 10권이 대충 150km. 아, 10권은 열이 많아요? 10권은 굉장히 뜨겁죠. 아 그래요? 근데 뜨거운데 그게 공기 분자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는 운동 에너지가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분자 자체가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죠. 아, 그 온도는 높은데 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네. 설령 우리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뜨거움을 느끼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타거나 제가 거기 안 가봐가지고 사우나
사우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우나에 우리 뜨거운 물 욕탕에 들어갔어. 또 한 40도 되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사우나 가면 어떻게 해요? 70도, 80도도 버티잖아. 왜? 물은 입자가 많아. 입자가 많아서 날가 다 절단이 되는데 사우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입자가 몇 개 없으니까 온도는 높더라도 나한테 주는 그거같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올라가도 입자가 적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권부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우주 거기는 공기도 희박하니까 무슨 막 대류 현상이니 폭풍 이런 건 없을 거고. 대류 현상은 10건까지 안 가도 되고요. 우리가 대륙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딱 대륙권까지만이에요. 10에서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네. 그거 넘어간 그때부터는 없어요? 지표면부터 이제 대륙권까지는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온도 떨어지다가 성층권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씩 감소하게 하는데 대륙 번개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륙권하고 성층권을 올라가는 딱 그 지역이죠. 거기가 공기가 무지무지하게 안정해요. 그래서 구름이 올라가다가도 성층권을 못 들어. 대륙 번개면을 못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기과학자들은 대륙 번개면을 쉽게 말해서 뚜껑이라고 해요. 날씨의 뚜껑? 그래서 날씨는 절대로 이 대륙 번개면 이상 못 올라가니까 우리가 날씨 현상이라는 것은 한 10km에서 15km 밑에서 일어나는 대기 현상. 왜 딱 그 높이에요? 한 30km일 수도 있고 50km일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성층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존이 다들 아시듯이 광학 반응을 하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거기를 대표해요. 오존 반응을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공기의 성질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가우니까 거기서부터 안 섞이는 거죠. 그래서 안정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거죠. 공기 입자도 별로 없으니까 기상현상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제 한 10km에서 15km 밑에 거의 대부분의 공기가 몰려 있어요. 한 80%. 나머지 20%가 성층권에 있고 중간권으로 가면 굉장히 희박해지죠. 아니 뭐 에베레스트가 한 8,800m쯤 되면 거의 그러면 성층권 바로 밑에까지 간 거네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못 쉬죠. 산소가 너무 희박해가지고. 아니 새들 중에 그럼 그거 넘어가는 애들은 진짜 높이 나는 새들 뭐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호흡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 조그만 차들도 히말라야를 넘어가죠. 그때 에베레스트산을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거지. 굳이 여기 놔두고 높은 데를 나갈 필요 없잖아요. 아 그래요? 구름 중에 성층권 위에서 가끔 만들어지는 것도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성층권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 중간권 정도에서 얼음 결정이 얼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이제 폴라 스트라토스페릭 큐뮬러스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성층권에 아주 희귀하게 구름이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대륙권을 거의 뚫기 힘들다 그랬는데요. 워낙에 그 센 녀석이 있어요. 대류가 지면에서 너무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확 올라가면 성층권의 그 뚜껑을 뚫고 조금씩 수증기들이 약간씩 공급이 돼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오존층을 형성하고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물 관련된 질문도 하나 있는데 잠깐만 좀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 뭐 상당 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졌을 거고 또 머리카락이나 손톱도 역시 마찬가지 단백질 성분일 텐데 단백질을 좀 많이 못 먹으면 손발톱이 잘 안 자라거나 머리카락이 잘 안 자라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해요. 구성분 케라틴이 단백질이니까 부족하면 푸석해지고 머리빨도 안 좋아질 것이고 정말 부족하면은 손발톱도 안 자랄 뿐 아니라 뭐 근육도 굉장히 줄 것이고 면역 기능 떨어질 것이고 항체도 다 단백질이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나는 단백질이 먹고 싶다 땡긴다 이런 느낌이 제 몸에서 느껴져요. 땡기는 거는 몸에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맨날 술 드시는데 뭐 필요할 일은 없잖아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탄수화물이 단백질로는 안 바뀌어요. 그거 안 되죠. 기본 단위가 그럼 당이고 이거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도 똑같아요.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더 가깝고 그건 질소가 없잖아. 아미노계가 없잖아. 아쉽다. 그랬으면 밥 먹어도 근육도 생겼을 거죠. 가슴살은 왜 이렇게 맛이 없니? 먹고 나 두부를 많이 드셔. 두부도 괜찮아. 생물성 단백질도 있으니까. 두부는 저는 좋아합니다. 두부 두루치기. 대전 명물이에요. 두부 두루치기. 다른 지역에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두부 두루치기 잘 안 팔죠? 두부 두루치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다니까. 처음 들었어요. 보통 돼지고기 두루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전에는 고기가 없었어요 옛날에. 대전은 물고기도 없고 육고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언제 가나? 저 어릴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그럼 뭐 있냐? 우리도 단백질 먹어야 되지 않냐?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즐기고 싶은 오늘 It's gotta be Coca-Cola. 멋진 식사엔 특별한 파트너가 필요하죠. 나의 미식 파트너 코카콜라. 이진을 통해서 어머님들을 좋은
좋은 교육 기회를 갖고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장에서 그 퀄리티 그래서 좋다 두부로 간다. 그래서 두루치기 하고 이 대전이 가만 보면 밀가루 음식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붕어빵이랑 성심당 쌀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 밀가루로 가자. 밀가루랑 하여튼 두부가 대전의 주식이었습니다. 대전이 성여도 넓은 데고 그다음에 두루치기가 뭐가 두루치기야? 빨간색 양념으로 이렇게 볶듯이 보통 두루치기를 하면 돼지 그 고기들 이렇게 밖에 하는 거 생각하잖아. 네, 빨갛게. 두루치기라고는 안 불러도 두부 그렇게 조림? 조림이랑 또 다르다니까. 네, 조림이랑 비교하지 마. 그걸 안 쳐줘요? 네, 안 쳐줍니다. 두루치기는 완전 달라요. 심지어 그래서 대전은 칼국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두루치기에 칼국수를 또 얹어서 먹어요. 이거 지금도 가면 그런 식당 있어? 많죠. 찾아봐야겠어. 네, 대전 두루치기의 고장입니다. 자, 우리 대전 사람들도 이렇게 불과 몇십 년 만에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인류는 도대체 몇백만 년 혹은 몇십만 년 만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의 한번 기원을 오늘 찾아가 볼 예정인데 일단 인류는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건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이론이 있죠. 이론이 있는데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인류라 하면 이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말하는 거죠. 현재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은 인류가 약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기원설이에요. 30만 년 전. 네. 근데 거기 뭐 고고학적, 유전학적, 온갖 화석 증거들이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석 증거가 이제 가장 우리가 보인 제일 좋은 거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화석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어요. 딴 데보다 아프리카 멈춰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오모 키비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20만 년 전 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 발견될 때는 23만 년 전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 2012년 되니까 19만 5천 년 전 거라는 거예요. 거의 20만 년 된 거죠. 네. 또 모로코의 지벨 이루후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긴 1961년에 발견될 때 16만 년 전 거라 생각했는데 2017년 되니까 30만 년에 31만 5천 년 전 사이다. 그래서 30만 년 전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인류의 기원 보면 많은 책에 20만 년 돼 있는데 많아요. 옛날에 20만 년 그래서 시간만 따라 매년 점점 늘어나. 정확하게 점점 그 연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좋아지는 거지. 예술이 좋아지는 거죠. 또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오래됐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좀 더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 과학자들이 에이 설마 무슨 과학자가 그래요? 그게 인류학 가스부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유전학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모든 현대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보면 공통 조상이 15년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미토콘드리아 2부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외부 인구 집단은 희한하게요. 아프리카 내부 인구 집단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작아요. 아프리카 외부가 내부보다 더 작다고요? 네, 이거 어려운 건데 아프리카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다양하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 서로 유전자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왕창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일부가 나오죠. 그 중에 일부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 풀이 100개 있었다. 그때 한 5개가 나왔어. 여기 왜 100개인데 아프리카 이거는 한 5개 있어. 멀리 다니까 너 이거서 일부만 또 나왔을 거냐. 3개 중에 1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유전자의 다양성을 찾아보니까 아프리카가 제일 많아. 그럼 또 뒤에 유전자의 입장에서 봐도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는 뭐죠? 로스타로피테쿠스. 예, 뭐 고구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아프리카죠. 그때부터 한 400만 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 이어오다가 이제 우리 현생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30만 년 전 북쪽 내지 북동 아프리카 정도쯤에서 아마 발견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고 그 친구들이 이제 직접적인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고 네. 실제로 또 다지역 기원설도 있어요. 다지역?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나온 게 아니다. 다양한 곳에 있다.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이미 다른 데로 막 이미 가 있었다. 호모사피엔스 나오기 전에 호모 에렉투스는 곳곳에 나와 있었어 이미. 근데 이들이 각각에서 호모사피엔스 생겨났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같지 않나요? 과학자의 태도를 좀 보여주세요. 각 지역에 아니 만약에 그렇게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모든 영역에서 단일종인데 그 단일종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비슷하게 나중에 섞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 현대 인류로 진화했다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고 한 6, 7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다른 대륙으로 이주했다. 뭐 이제 정설로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거를 한데 다지역 기원설도 있다 정도는 이거 머리 한쪽 구석에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예를 들면 관장님이랑 우리 우주먼지랑 정말 같은 조상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생일자 너무 다르잖아요. 이 정도는 잘 봐요. 그게 심팬지하고 우리하고 DNA를 주면 98.2%가 똑같아요. 1.8%밖에 안 차이 나요. 네. 요즘에 제일 잘 나는 차은우? 네? 차은우 씨하고 저하고 네. DNA요. 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0.1% 차이가 안 나요. 0.1이라고요?
여기 침팬치 여기 있으면 침팬치 차은우. 나는 배가 다 있어 차은우랑.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 그래프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차은우랑 나랑 얼굴만 바꿔놔. 그거 똑같아요. DNA 한번 보면 참 외계인이 와서 구분하지 못해요. 요즘 댓글 신경 안 쓰세요? 지금 난리날 말씀하시네. 차은우 말고 다른 사람. 그걸 딴 사람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저랑 너무 달라 보이는 예를 들어 뭐 남미 어떤 사람 우리는 거의 유전자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근데 아내 말이 그거예요. 그 0.1%에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나? 그러는데 그 0.1%가 결정적이에요. 사실 강아지들도 견종이 다르면 진짜 완전히 다르죠. 아 진짜 크기도 뭐 몇 배 차이가 나고. 근데 어쨌든 걔들도 똑같죠. 말스키 말티즈하고 허스키가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그 도저히 키가 뭐 안 맞는데. 아이들 인공적으로. 인공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말티즈가 물구나무를 서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빈을 하려니까.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신비함이란 우리가 뭐 상상하는 것 이상이더라. 그래서 하여튼 말스키라는 새로운 종이 자연적으로 태어났다. 걔네들이 그 정도 태어나려면 그야말로 우주정거장 가야 뭐 자연스러운 자연이 될 거야. 인류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퍼질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지금도 훨씬 뭐 해수면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날씨가 다들 따뜻하니까 뭐 저 시베리아 거쳐 막 이렇게 막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후 변화랑 환경적 압력이 있는데 우리가 떠나야 되잖아요. 6만 년, 7만 년 전에 지구가 이제 빙하기에 접어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사막화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그냥 생존하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어떻게? 물과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고 아프리카에 벗어나게 되죠. 나와 보니까 뭐 살만한 거야. 근데 너무 멀리 가야 돼. 멀리 갈 때 어떻게 돼요? 보통 뭐 12년에서 9만 년쯤 전에 남아프리카를 벗어났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남아프리카를 벗어났다는 뜻이 뭐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초기에 거주자는 남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5만 년쯤 전에 에티오피아도 동아프리카에 있다가 남아프리카 이미 내려왔어 한 번쯤. 남아공 지역이에요 거기가. 살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동물도 있고 해안도 있고 되게 안정적 기후고. 근데 12만 년 전, 9년 전 사이에 북부와 동부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기후가 변해요. 자원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환경이 너무나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12만 년, 9만 년 때 기후가 변하면서 사하라 사막이 더 푸르고 습한 환경이 바뀌어요. 그때 사하라 습윤기라고 합니다. 사하라 습윤기. 네, 지금은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만 있어 이유가. 근데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 처음에 저는 이해 못했는 게 환경이 안 좋아졌어 북쪽으로 올라오고 사하라인데 더 안 좋은데 어떻게? 근데 그때 사하라가 너무나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하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가 인류의 이동을 촉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 같은 거군요. 근데 사하라 습윤기가 올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천문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세차인데 2만 6천 년 주기로 왜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아까 돌잖아요. 세차를 그렇게 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쉽게 설명을 할 때 많이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쓰러지는 팽이가 있거든요. 있죠. 팽이도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돌지만 동시에 쓰러지게 되면 그 방향에서 약간 어긋난 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축 자체도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의 자전축도 주변의 태양과 달의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축이 약간 기울어져서 마치 이제 돌고 있는 거죠. 이 축 자체가 도는 주기가 대략 2만 6천 년 정도. 2만 6천 년. 그거에 따라 기온이 꽤 많이 바뀌고. 그쵸. 왜냐면 태양빛이 주로 비춰지는 영역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사하라 습윤기가 약 10,000년 전에서 5,00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자전축이 적절한 각도로 있으니까 북반구에 여름에 태양이 더 많은 에너지가 와. 그러니까 그 인도양에 더 많은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사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구가 받는 에너지의 절대량은 크게 변화 안 시키는데 어느 부분이냐? 네, 그래서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라가 사막이다가 습진한 지역이 되고 하는 게 불균등한 에너지 분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라가 그렇다고 막 나무가 자라고 이런 데는 아닌 거죠? 그냥 풀 정도 자라는 거죠? 어려운 연입 그냥 그때도 호수가 굉장히 생기고 우측해지는 거죠. 괜찮았다고. 나무 같은 게 있을 정도? 네. 그래요? 나중에 지금의 뭐 브라질 아마존도 반대로 사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기후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렇겠죠. 아니 땅 이렇게 나중에 좀 파보면 대충 옛날에 뭐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럼 그 정도로 막 생명들이 막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기에 무슨 암각하니 이런 거 보면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사하라 습윤기가 쫙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게 15,000년 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이 5만 년 전, 그 전이 8만 년 전, 그 전이 12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습윤기가 겹쳤을 때 그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한 9만 년 전 나왔다는 게 12만 년과 8년 전 사이니까 그때 딱 인간들이 거기서 아프리카를 탈출하기가 좋았던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당히 탈출하지 한국까지 왔어. 뭐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뭐 이 정도만 가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멀리까지 와? 가다 보니까 자꾸 저 먹고 싶은 게 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는 또
사람이 많이 바글바글 되니까 좀 더 가고 저기 하면 저기 가봤더니 또 괜찮네. 경쟁자도 없고 또 경쟁이 또 생기네. 또 가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주로까지 가게 되잖아요. 호주까지 진짜 어떻게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프리카에서 중동 갔다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갔다가 호주 가는데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하고 호주 사이가 순다랜드, 사흘랜드를 해가지고 육지와 섬으로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좁은 바다를 건너는 건 충분히 가능했죠. 아니 그 훨씬 지금도 해수면이 낮다는 건 훨씬 지금도 추워서 남쪽 북쪽에 얼음들이 많이 있어서 바다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만 년 전 마지막 빙기라든지 그럴 때 6천 년 전 그때쯤만 해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서해가 되게 얕잖아요. 연결돼 있었어요.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서해는 그래도 몇십 미터 이상 되지 않아요? 수심이? 근데 어쨌든 연결이 돼 있었다고 기록에 제주도까지도 연결돼 있었죠. 걸어서 왔다 갔다? 거기에 사람들 발자국이 있어요. 우와 어디에요? 제주도에. 아이 거짓말은 하지 마. 제주도 발자국 화석이 있어요. 제주도? 네, 제주도 해안가에. 걸어간 흔적? 그러니까 막 그다음 육지에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온 거죠. 제주도까지 걸어갔다고요? 해수면 높낮이가 변하는 게 제일 높을 때는 낮을 때가 거의 100m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빙하기 때는 그랬죠. 그 100m 물이 줄어들면 100에서 150까지. 평균 기온 Lê Đường kết hợp livestream. Tối mình ngủ xa rồi. Xa. Hả? Đầu á? Đúng rồi, xa cái chỗ mà nó không mọc tóc ấy. Thì nó kích thích lại để nó mọc tóc lại. Sao thì tôi biết. Rồi nó kích thích nó mọc lại đó. Có dùng lâu rồi con ạ? Không, cái chỗ này là tôi thấy nó mọc lên rồi này. Thế à? Ngắn ngắn. À thế à? Chỗ này chưa. Ừ. Đấy, nó mọc lại chứ. Hồi xưa tóc mẹ dày xong kiểu như bối mà. Xong đội nón nó cứ phải há mồm ra kiểu nó bay đi. Nên nó cứ về nó cứ rụng hết thế này. Xong rồi bối nó cặp vào đâu nó dày. Về đi một sợ. Khắp khắp. Sawadee khắp. Bác Quấn này lại làm nhà trong đây mà con. Để vào nhà kia cho anh tiếp. Cái một nhà tầng kiểu ngôi chung cư ấy. Đó là bác không leo được. Không có cầu thang mà. Có cầu thang nhà kiểu nhà chung cư với con nó chặt nó 40 mét vuông. Vậy mà 7 người sống. Ừ. Như là 3 tầng, thì tầng dưới thì nhà vệ một phòng khách, một nhà vệ sinh với lại thì, phòng ăn là hết đúng không? Thế còn nhà trên tầng 2 được 2 phòng, tầng 3 được có 1 phòng với phòng thờ, làm gì có cái kỹ năng cao làm gì có con. Nãy con bé nó bảo 7 người sống chung một phòng. Thế một cái cô nữa chưa lấy chồng cơ. Mày lên 40 ba mấy, chắc phải 40 đấy. 40 đấy. Chứ hàng cao cao hơn gội đầu đấy với con chị Hậu này. Trông sát thủ luôn nó quấn. Đấy vào đây gội đầu. Nó ngọt thì chưa. Nó vào gội đầu rồi đấy. Con không để ý nó cao cao đấy. Ông nó sang gội đầu đấy. Còn trong năm ấy thì con này ấm rồi ông ơi. Thái hết rồi tí xong thì xào nấu nồi canh là xong. Cái đầu tén lên này. Mắt nó ngày dài này. Nước là vậy mà chưa lấy chồng. Nó ngoái qua lại như tổng cá sấu. Nó cuốn chỉ 30 mấy cái đấy mình diễn. Nghe Hậu nó phải 40 rồi. Vì chúng nó già. Nó làm kế toán cho ông Thức ấy. Kế toán về tàu cát đấy con. Tháng nó hơn 10 triệu. Ở 39 tuổi. Ừ, đúng rồi. Bé kia nó kể 38, 39, mình nghĩ là tầm đấy. Thằng tiếp 41 thì 40, 41 thì nó phải 38, 39.
về đây nó được mấy tuổi đấy, nó 2-3 tuổi đấy, 3 mấy năm đúng không, nó ở trong đấy không. Trông kiểu tính đàn ông á, trông kiểu góc cuốn, trông gì góc cuốn. Chồng ghét thế không ghét. Tí nấu một bát riêu với vơi thôi, xào hết cái thịt cái ăn đấy, mỗi mớ rau cần ăn được hết. Mua hoa lâu thế? Hoa mãi còn. Ăn cái củ tỏi chưa? Đông ấy. Ăn củ sáng Không uống cái mật ong ấy. mật ong mấy thì ngâm đầy mà uống thì có uống rồi. Bây giờ cứ lọc nước muối, và bắt đầu lọc nước sôi răng. Không phải lắm cam. Mình có bỏ sữa thì mình làm nước thì mình biết. Hai cái bà lấy thì cái là thiệt.
Con những có đôi con nữa. Mai mua phủ mẹ, nếu mà chỉ làm 1 ca thế người ta có tính tiền cả ngày không? Có không? Người ta em nghỉ chục ngày Tết được tiền lương chết mà. Thế cũng được. Chứ ra Tết Nay mai à, đây, nay mai liên tục tuần này đi, tuần sau chủ nhật phải nấu thông, có thì đầy hôm thứ bảy chủ nhật phải nấu ca. Hàng nó rất là ngon, ít công nhân rồi. Cái tình trạng như này nó nghỉ bán. Năm nay ít việc, năm ngoái, năm xưa nhiều lắm. Ở thứ bảy chủ nhật thì em phải nấu ca chiều mà có đồng ý đâu. Năm nay thì ít, cũng ăn ca nhưng mà thứ bảy chủ nhật thì chủ nhật thì bao giờ phải nấu. Thế nhưng mà nó không có ca tối. Xong còn ở đây vải về đây công người nó chưa có mẫu này, nó chưa có vải mẫu này, chưa cắt thôi chứ mà ở bên đấy thiếu một bảo vệ, thiếu một tạp vụ nhưng mà chưa lấy, rồi là mới ra riêng ra người ta chưa lấy. Bảo vệ đi thấp để có 5 triệu thôi, ngoài bố còn được 8-9-10 triệu, Du giờ là 8 triệu mấy hả? 9 triệu rưỡi. 9 đấy, chỉ kém bố một ít thôi. Hết tháng này tháng sau phải tiết kiệm vào mỗi tháng để một ít để vào cái họ. Còn nhất lúc ốm lúc đau vẫn là mạnh khỏe. Trong là cái giỏ gọi là cái hoa mà không giữ mẹ đàn ông nữa. Còn một tháng này lấy cái điều hòa lắp vào xong rồi. My phone low battery. Bye bye. Oppa, Virat. Bye bye nha. Xong rồi cho cái chị gì bảo vệ cùng ấy bảo là vay con đi mổ mà chưa thấy trả.